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건국대학교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시를 쓰고 있고요. 제 이름은 이승하라고 합니다. 그다음 유명한 시인은 아닙니다만은 열심히 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쪽에 의뢰를 받고 제가 이제 강연 특강하러 온 어떤 테마는 공초 오상순 시인에 대한 거예요. 공초 오상순 호라고 해야 될까, 뭐 본명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랑 또 워낙 살아생전에 담배를 또 즐겨 태우셔서 딱 맞아요. 공초.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저한테 이제 시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이 구상이라는 시인이셨어요. 구상 선생님. 그래서 그 수업 시간 때나 또 사석에서나 또 제가 여의도에 사셨는데 선생님 댁에 찾아가서 또 인터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공초 선생은 나의 스승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직접적인 어떤 사제 시간의 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존경한다는 뜻이겠죠. 내 살아생전에 스승은 공초 선생님이다. 그런 말씀을 섬지 않고 하셨습니다. 근데 두 분의 어떤 나이는 구상 선생님의 25년 연상이에요. 오상순 시인이. 근데 평생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따랐던 점에서 스승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은 아마도 제가 쓴 책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진정한 자유인 공초 오상순이라는 책을 제가 낸 바가 있는데 이건 오상순 시인의 평전입니다. 어떤 생애와 작품 세계를 제 나름대로 아주 꼼꼼히 추적해서 한 300쪽에 달하는 그런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은사님이 늘 공초 시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또 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르친 학생 중에서 학부 중대문창과를 졸업하고 또 대학원 예술대학원 문학예술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어 공부도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하더니만 유학 간다고 하길래 잘 다녀오라고 그랬는데 박윤희라는 여자 제자가 일본에 가서 공초 오상순론으로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일본에 가서 한국 시를 연구해서 석사 받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석사 학위 받고 나서 또 방학 때 와가지고 박사 과정 진학하겠노라고 교토에 있는 조형예술대학원에 진학해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어요. 이번에도 공초 오상순론으로 이게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국 유학생이 일본에서 일본 문학인을 시를 연구하지 않고 한국 시를 연구해서 학위를 받은 예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그쪽에서 인정을 해준 것이죠. 야, 이 논문은 정말 탁월하다. 그리고 석사 논문이 아주 무슨 상을 받았어요. 우수 무슨 논문상을 받고 그리고 또 진학을 박사 과정을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일본어로 박사 논문이 나왔죠. 그런데 일본의 각 대학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공초 오상순론이
한글로 당연히 번역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벌써 꽤 한 6, 7년 세월이 흘렀건만 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박윤희 양의 이제 그 유족 찾아뵙고 또 연락도 드리고 그렇게 이제 고생해서 낸 책인데 그런데 불행히도 박사 논문 학위 받고 한 1년 남짓 돼서 제자가 그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일본에 가서 고생을 한 거죠. 오사카 영사관에 취업을 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그래서 오사카하고 교토가 그다음 멀진 않습니다만은 매번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통학을 한 거죠. 몇 년 동안 통학을 하면서 그 당시는 또 노트북이 되게 무거웠어요. 짊어지고 배낭에 짊어지고 노트북과 책을 짊어지고 왔다 갔다 공부를 하면서 너무 그만 이렇게 이 몸이 쇠약해져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논문이 세상에 빛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유족에게 이제 하소연을 호소를 했건만 책이 발간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 이유가 뭔지. 자, 공초 오상순 시인의 비서를 했던 분이 바로 박윤희 양의 아버지이셨어요. 담배를 태지 않던 그분께서 공초 선생 비서하면서 이렇게 다방에서 늘 이렇게 심심하니까 또 담뱃불 붙여드리고 또 같이 또 태우고 하시는 바람에 그만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그쪽 이제 집에서는 아마도 내 남편도 딸도 공초 오상순이라는 시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데려갔는가 그런 어떤 무슨 이것도 악연이다 그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저는 제 제자가 그렇게 불기억이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세상에 공초 오상순을 연구해서 그렇게 업적을 남겼건만 그게 이제 세상의 빛을 못 봐서 일단 이렇게 생애라도 한번 정리해보고자 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간중간 제 제자의 논문이 인용도 되고 있고요. 논문의 또 일부가 부록으로 실려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공초 오상순 시인에 대하여 이렇게 어떤 추적을, 탐색을, 연구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초 오상순 시인에 대해서 참 담배를 되게 즐겼다. 이것 외에 뭘 알고 계시는지요? 폐허동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1920년대에 창조, 폐허, 백조 같은 이제 동인지들이 나오는데 폐허동인으로서 그 폐허 창간호에 시대고와 그 희생이라는 시사적인 글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사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생애를 좀 추적해 보겠습니다. 1894년에 서울시 중구 장충동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경신학교를 졸업을 하셨고요. 17살에 일본 유학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청산학원, 아오야마 학원에서 1년간 일본어 공부를 하고 나서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 동지사 대학, 한자로는 동지사라고 씁니다. 도시샤 대학 종교철학과에 입학을 해서 23살 때인 1917년에 졸업합니다. 3.1 만세운동이 언제 일어났죠? 1919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919년 그 전전해에 졸업을 했습니다. 아주 선각자였죠. 우리 문화적으로도 일본의 그 당시에 이미 3.1운동 전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귀국해서는 기독교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독교 전도사. 그런데 이제 그 생활은 이제 그만 접고 보성고보 나중에 이제 보성 전문 고려대학교의 전신인데 보성고보하고요 조선중앙불교학교에서 영어 강사 생활을 합니다. 일본어 강사가 아니라 영어 강사, 영어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정말 어떤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문제, 영혼성,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떤 그야말로 종교 철학적인 그런 명제를 해결하고자 수도 생활을 하게 되죠. 절에 들어가서. 근데 불가에 귀의하지는 않고요. 완전히 뭔가 입문하지는 않고, 뭐 법명을 받고 뭐 그렇게 완전히 그 불자로서의 삶을 꾸려가지는 않고, 이거 참 내가 한평생 그렇게 머리를 깎고 그런 어떤 스님으로서 살아가기에는 내 어떤 그 속에 어떤 막 뜨거운 뭔가가 문학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겠다고 싶었었는지 중국 대륙을 3번에 걸쳐서 떠돕니다. 중국 대륙을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리고 이제 뭐 인생의 곡절도 참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뭐 대구에서도 이제 피난 생활 또 부산에서도 사시고 했는데 이제 수복되고 나서 특별한 직업이 없이 살아가셨어요. 어디 메인 몸이 아니라 그래서 뭐 그런데 일본에 7년 동안 체류할 때나 중국 대륙을 3번이나 아주 주요하실 때나 많은 각국의 지식인들과 어떤 활발한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북경에 가 계실 때는 노신, 루신, 뭐 아큐정전 같은 광인일기 같은 그런 소설을 썼던 중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노신, 루신이라고 합니다. 그분하고도 어떤 교류가 있었고요. 또 동생분으로 저우조런 주작인이라고 한자로 쓰는데 또 그분 집에 기거하면서 러시아 출신 아나키스트 예로센코 같은 사람과도 교류가 있었고요. 이제 이 공초 오상순의 어떤 3구에 걸쳐서 이 동아시아 3구에 걸쳐서 어떤 문학적인 어떤 어떤 업적 교류 같은 것은 저우쩌런의 일기 또 조선 총독부의 조사 기록 또 에스페란토 대회가 열렸었는데 중국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저런 중국의 작가들과의 사진 같은 것을 보면 신문화 우리나라 이제 일제강점기 그것도 20년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초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신문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페란토어로 많이 이제 보급 소개하는데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아나키스트들하고도 교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민예 연구가가 있습니다. 이 조선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종교 운동 바하이교라는 것은 그런 종교가 막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될 때 교의 총재인 캐나다인 아그네스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과도 교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전 이후에 50년대, 60년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런 안내자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공초 오상순 시인의 시작품 가운데 아시아의 마지막 밤 풍경, 아시아의 여명, 허무헌의 선언, 이런 시는 상당히 길어요. 장시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독립을 해야지, 독립을 쟁취해야지, 이런 뭐 애국 애족 사상이 배제된 것은 결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뜻을 펴야 될 것은 이 비좁은 한반도 아니다. 시야를 넓혀야 된다. 저 중국 대륙으로, 그 아시아 대륙으로 시야를 넓혀서 젊은이들이요, 거기서 한번 꿈을 펼쳐봐라. 그런 어떤 웅대한 그런 시세계를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냥 공초 오상순 한평생 담배를 엄청나게 피웠던 분이시지, 그 정도로 그분에 대한 어떤 지식이 그게 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 은사님 구상 시인 같은 분을 이제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방에서 이렇게 담배를 태우고 계시면 고관 대작이건 문학의 인사건 장차관이건 이런 사람들까지도 어떤 출판사의 편집장이건 대표건 아유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좀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이 큰 어떤 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휘호집, 청동 산맥이라고 이제 하는, 그런데 휘호집을 이제 펼쳐 주시면서 생각한 바가 있으면, 뭔가 당신의 좌우명이 있으면 뭐라도 좀 적어 보십시오 하면 또 그걸 가지고 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자, 공초 오상순 선생은 한평생 그 어느 누군가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카운셀링을 해주신 분이시죠. 예? 뭔가 고민거리가 있으면 선생님 제가 요새 이런 일로 참 고민이 많은데요 하면서, 그러면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무슨 정신 어떤 의료원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각자가 지고 있는 어떤 보따리, 십자가를 지고 앞에 가서 선생님 제가 요즘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고 또 어떤 인생의 지침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몇 자 기념이다 하면서 쓰고 또 인사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저녁 식사라도 하시라고, 또 어떤 경우는 식당으로 또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고민 보따리를 풀어헤치게 하고 듣고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스승 노릇을, 참된 스승 노릇을 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50년대 한참 황폐했던, 한국 전쟁 끝나고 황폐했던 그 시절, 그리고 이제 4.19 혁명, 5.16 군사 쿠데타 이런 사회 혼란기에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스승으로서 흡사 천주교인들이 고해 성사를 하듯 그렇게 담배 연기 자욱한 찻집에서 다방에서 그렇게 어느 누구나, 그가 심지어는 대학생들도 찾아가 뵀었다고 해요. 대학생들도 인생 상담, 진로 상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건 참 어떻게 이제 어떤 스님한테, 신부님한테, 목사님한테 말하기도 참 고백하기도 뭐한 그런 것인데, 또 나이 지긋한 시인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조언을 해주시니까 다들 고마워하고 그런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그 휘호집이 정말 한 권 한 권 쌓였습니다. 한 권 한 권. 자, 청동문학 195권. 장장 한 권에 수십 명이 이렇게 뭔가 사인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 그 어떤 생각한 바를 또 거기 그림도 그리고 한 휘호집이 이제 101권부터 110권까지는 청동문학이라는 제호로 이렇게 묶여졌고요. 111호부터 195호까지가 청동산맥이라고,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어떤 그 고뇌의 흔적, 이런 것들이 집적된 하나의 산맥을 이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붙였겠죠. 바로 이 건국대학교 박물관에 그 청동문학, 청동산맥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건대에서 이 공초 오상순 시인을 기리는 그런 기획을, 프로젝트를 가동하게 되었는지 혹 모르고 계시다면 이번에 여러분들 알게 되셨어요. 어떻게 하여 그렇게 이제 쌓여있던 휘호집 방명록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이 이렇게 건국대학교에 오게 되어 제가 이렇게 브론철리 건국대학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한평생 결혼을 한 적이 없으셨고요. 공초 선생은 결혼도 한 번도 한 적 없었고, 당연히 슬하에 자식을 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에서 한 1940년경에 어느 여인과 동거 생활을 했다고 해요. 뭔가 이제 대명동에서 술집을 연 그런 어떤 기생 출신이라고 하나, 그런 분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이렇게 지냈던 적은 있었는데, 부부로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관계였고요. 그리고 환도하면서는 헤어졌고,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이제 따르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른바 지식인들은 고려조, 또 조선조, 이른바 양반들이라고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양반들이 왜 과거 공부를 했을까요? 과거. 입신양명, 출세하기 위하여, 내가 뭔가 내 뜻을 펴기 위하여 뭔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그 어느 누군가에게 명하고 또 국가의 녹을 받고, 그런 꿈을 가지고 다들 고려 광종 때부터 갑오경장까지 한 1000년 동안 과거 제도가 지속되었습니다. 200년 하고 그만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 급제에 다들 그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었죠. 이렇게 갑오경장 이후에는 이제 또 일제강점기 시절이 있었고, 한국전쟁 기간이 있었고, 자,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 미군정 시기였죠. 미군정 한 3년여 미군정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른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출세할 수 있던 시기예요. 영어를 잘하면, 미군정 시기니까 영어를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뭔가 어떻게든 관공서건 어떻게 보면 미군 어떤 군속으로 이렇게 잘 잡건 간에, 그런데 영어 선생을 오랫동안 했던 일본어 실력과 영어 실력이 뛰어난 공초 오상순 시인은 단 한 번도 내가 세상이 바뀌었어,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났어, 자 이제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게 되었어, 야 그러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어느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입신양명, 출세, 이거는 나하고 내 인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지식인이. 지식인이라면 뭔가 그래도 이 사회에서 뭔가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직위를 가지고 뭔가 자기 자신의 뜻을 펴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욕구일 텐데 그걸 갖다가 아예 야 누가 뭘 부탁을 해도 대학 총장 자리 한 자리 뭐 단체장 문인단체 선생님이 와주시면 아이고 뭐 일을 안 해도 됩니다. 뭐 그냥 이름만이라도 좀 빌려주십시오. 한 번도 응한 적 없습니다.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일찌감치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그것도 학위를 받아온 엘리트가 이런 입신양명 출세의 길로 나서지 않았다는 그것이 바로 저의 스승이신 구상 선생님이 자기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참 이거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바로 제 은사이신 구상 선생님도 뭐 별달리 그런 컴퓨터를 쓴 적이 없어요. 한평생 생애 내내 그 국제 펜 대회 한국 어떻게 보면은 국제 펜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을 때 그냥 대회장 같은 거 일종의 그야말로 그 명예직이죠. 명예직 정도는 했었지만은 어떤 뭔가가 어떻게 보면 뭔가 수익이 되는 그런 식의 그 단체장은 공초 오상순도 구상 선생도 한 바가 없습니다. 자, 참 이건 정말 본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단에 섰을 때도 20대, 30대 강단에 섰을 때도 일본어를 가르치지 않아. 일본 유학파인 공초가 일본어 교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또 불교 철학과를 나왔다고 했죠. 아주 해박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절에 들어가서 3년 정도 어떤 불자로서의 그걸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중앙 불교학교에서 불교학 교수가 된 게 아니고 영어를 가르쳤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정말 그야말로 의학 교사로서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에 뭐 정치 뭐 경제 뭐 이런 사회 문화 어떤 이리저리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참 스승으로 모실 만한 존경을 할 만한 정말 저분은 정말 그냥 이렇게 앞에 서기만 해도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어떤 인품을 갖춘 사람이 별로 없죠. 누구를 우리가 존경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 그런데 그 시대에는 바로 그런 어떤 사표. 그런 스승의 길을 걸어간 분이 계셨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공초 오상순이라는 이 시인을 다시 재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 자,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찌하다 보니 담배를 배우지 못해가지고 공초 선생이 그렇게 애연가셨는데, 그런데 이제 30대 들어서서 담배를 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참 그분이 이제 생시에 쓰신 수필 중에 수필을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이제 당신은
나이 30이 될 때까지는 나는 담배를 피워본 적도 없거니와 담배를 피우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한테 피해도 주고 막 담배 연기 피해도 주고. 그런데 30을 전후해서 피우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고질이 되어버렸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쓰러져 잠이 들었었던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뭐 그야말로 뭐 아주 만취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자도 그 지팡이도 잃어버린 채 코를 골고 길거리에 쓰러져 자고 있는데 담배 파이프는 꼭 쥐고 있었다고 해요. 누군가가 길 가다가 이제 이분 이거 공초생 아니시냐고 빨리 어디 모셔야 된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완전히 취해 있죠. 그래서 어디 뭐 여인숙이라도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이 파이프를 손가락에 이렇게 만취 상태에서 파이프를 이렇게 끼고 있던 그걸 좀 빼려고 하니까 끝끝내 놓지 않더래요. 완전 취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얼마나. 그리고 자기가 한자 이제 이 수필에 스스로 당신이 쓰신 자작 수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한자 단어가 금연이었대요. 금연. 어디 가서 금연부터 했어. 내가 저거 애연가인데 저거 예, 정말 나는 이 두 자를 볼 때는 무슨 송충이나 독사를 본 것 같이 소름이 끼친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우리가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또 아파트 같은 데서도 이렇게 베란다에서 가서 피워도 또 뭐 위층에서 이렇게 항의가 전해지고 그런데, 그때는 이게 뭐 그냥 담배 태는 사람들은 그냥 태고 저도 어릴 때 서울 시내버스 탔는데 시내버스 한창 달리고 있는데 그 버스 기사가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잿들이 두고. 그만큼 이 담배에 대한 인심이 그 당시에는 후였습니다. 자, 그런데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면 언제라도 흥미를 안 잃고 흥이 나면 며칠 몇 밤이라도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 30여 년 흡연 역사에 에피소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뭐 공초 오상수 이렇게 쳐보면 사진도 여러 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진 거의 대부분이 다 담배 태고 계시는 그런 사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뭐 이런저런 공초 오상순에 대한 일화 조금 얘기를 해본 셈입니다. 자, 이제 청동 산맥 시절의 공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따로 이렇게 뭐 건물 어느 한 귀퉁이 같은데 담배 피울 수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마땅히 담배 필 장소가 바로 찻집이었죠. 다방이었습니다. 서울의 한국 전쟁 전에는 6.25 전쟁 발발 이전에는 플라워, 해성,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는 아리스, 향수, 또 부산에서는 금강 뭐 이런 다방에서 주로 이제 전전하셨고요. 이렇게 그리고 명동에서는 서라벌, 청동, 향지원, 모나리자 등 다방에 상시 출근하셨습니다. 출근. 그런데 그러면
거처는 어디다 마련하셨냐면은 그 불교계에서는 조계종에서 그래도 범어사에서 3년 정도 불도를 닦고 나오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방 한 칸 정도는 마련해 드려야지 하면서 거처를 내드렸어요. 조계사에서 또 계셨고요. 또 역경원 이런 데, 선학원 이런 데에서 주로 기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종의 출근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아침 공양이 나오면 드시고 이렇게 이제 다방에 가서 이렇게 뭐 담배 태우고 이렇게 계시면은 사람들이 와서 낮에나 저녁이나 밤에나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인생 상담을 하면 또 답을 해드리고 또 뭔가 이렇게 피호집에다가 쓴 글을 가지고 그걸 또 매개로 해가지고 또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한 생을 어떻게 보면은 유유자적 꾸려가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많이 찾아온 어떤 부류가 문인이나 문학 지망생이었다고 그래요. 선생님 제가 요즘 시를 좀 쓰고 있는데 이게 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선생님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진로로 고민하고 있던 대학생들 또 사회 유명 인사들도 찾아와 가지고요 대화를 청하면 그때마다 공초 선생은 손을 내밀고 나이에 상관없이 반갑고 고맙고 기쁘네 라고 인사말을 건넸다고 해요. 반갑고 고맙고 기쁘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이제 20살 이상의 남자면 담배를 이렇게 권하고 서로 맞담배를 태면서 그런데 뭔가 대화가 끊기면 또 어떤 경구나 최근에 어떤 생각 같은 것들 한번 적어 보시라고 회호집 사인북을 내밀고 또 이렇게 얘기가 이어지고 그 사인북은 가로 25cm, 세로 35cm쯤 되는 그런 방명록이에요. 어떤 이제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또 뭔가 불작은 기독교인이건 또 철학적인 종교적인 그런 식의 선문답 같은 것도 거기 적혀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장안의 유명 인사치고 공초를 만나고 또 몇 자 적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25권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청동문학, 청동산맥에는 그 당시 50년대, 60년대의 우리 문화사의 엑기스라고 해야 될까? 어떤 정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대단한 그런 어떻게 값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그런 문화 유산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찾아온 분들 중에 펄벅 여사가 계셨습니다. 펄벅 여사. 근데 이제 노벨문학상 대지라는 작품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를 이제 오찬장에서 이제 환영 오찬장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평소 어디가 계시는지 한번 제가 펄벅 여사가 여쭤보는 것이죠. 선생님 한번 찾아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무슨 자리가 있을까요? 저는 언제나 매일 출근을 합니다. 그냥 다방에 이렇게 죽죽 앉아가지고 대화에 이렇게 응해주고 그런 식으로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 말을 아주 귀담아 듣고 있던 두 분 다 영어로 대화를 나눴죠.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 담배 한 보루를 들고 펄벅 여사가 그때가 60년
11월 3일입니다. 이제 공초 선생이 사인북을 내밀니까 뭐라고 썼어요. 한번 썼습니다. 제가 뭐 영어 발음이 신통치 않으니까 영어로는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어둠을 불평하기보다는 촛불 한 자루 켜는 것이 낫다. 어둠을 불평하기보다는 촛불 한 자루 켜는 것이 낫다. 이건 중국의 속담인데, 펄벅 여사는 어린 시절 중국에서 보냈습니다. 중국 속담인데 영어로 써서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본 구상 시인이 훗날 자기 그 어떤 그 수상집 제목을 한 촛불이라도 켜는 것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여기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 책에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오찬장에서 대화 나누는 모습 사진이 이렇게 실려 있기도 합니다. 페이지냐? 여기 133쪽에 보입니까? 예, 이렇게 대화 나누는 장면 어떤 기자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59년 그 어떤 가을날이었습니다. 이 청동다방, 명동에는 청동다방에 찾아온 이들과 이제 또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가 공초 선생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여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스님께서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당연히 다방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선문답 하듯이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공초 선생이 이렇게 본인이 내밀곤 하던 회호집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청동산맥엔 회호집에는 양극일치가 있고 모순의 조화가 있고 침묵 삼천봉이 있고 불이문이 있고 이 소식을 호흡하고 실험하고 실증하고 실행하는 도량이다. 바로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왜 찾아오는 당신네들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쓰는 행위 자체는 뭔가 무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언의 대화라고 해야 될까? 침묵의 언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을 갖다가 10년 넘게 지속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님들은 이제 한거, 동한거를 합니다. 꽤 오랫동안 이제 이 사바 세계를 완전히 떠나가지고요, 암자 같은 데에서 면벽 참선을 하는 기간이 있죠. 그런데 공초는 바로 저작거리에서 이 속세에서 사람들 틈에서 스스로 돌을 닦고 있었던 것입니다. 염불하면서 돌을 닦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결해 주면서 풀어주면서, 그래서 이제 청동산맥 그게는 본인이 시를 써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산아 무너져라. 그 밖 좀 내다보자. 바다야 넘쳐라. 심심해도 아느냐. 자, 이 시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하늘이 지붕이요 땅이 집인 삶, 그런 유유자적하는 그런 뭔가 세상을 무대로 나그네처럼 떠도는 그런 어떤 뭔가 집착이라든가 뭔가 그 의무감, 뭐 책임감, 이런 데에서 자유롭게 나는 살고 싶은노라고. 근데 공초 선생님이 워낙 그 담배를 많이 태웠으니까 아마 돌아가실 때 폐암으로 가신 게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 35년 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뭐 하루에 도대체 스스로 밥 먹을 때와 양치질 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담배를 물고 있었다고 그렇게 스스로 증언하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다른 폐질환으로 돌아가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애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건배 시인 여러분 잘 아십니까? 이건배 시인한테 이제 늘 이렇게 공초 선생을 이제 흠모하고 따라다니면서 비서 노릇을 했던 박호준 시인이, 박윤희 아버님이신데, 박호준 시인이 이제 임종을 지켰습니다. 임종을 지켰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이건배 선생한테 전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 하셨냐면은, 자유가 나를 구속해 하였구나. 이 말은 제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자유롭게 어떤 억압 구속 없이 그냥 이렇게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왔는데, 이게 이렇게 완전한 자유가, 지나친 자유가 오히려 나로 하여금 이렇게 저승길로 데려간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뜻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너무나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산 것을 조금은 후회하는 뜻으로 이 말씀 하신 건 아닌가 항상 해보게 되겠는데 잘은 제가 해석이 안 됩니다만, 어쨌거나 자유가 나를 구속해 하였구나라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화두처럼 한마디 남기고 하셨어. 그런데 우리는 공초 오상순을 시인이라고 부른다. 오상순 시인. 그런데 살아생전에 단 한 권의 시집도 내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내가 뭔가 어찌 보면 상당히 좀 허무주의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전에 시집을 내시지 않고 돌아가시고 나서 지인들이 원고를 모아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실려에 있는 시를 모아가지고 유고 시집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시집을 내지 않았지만 생전에 저런 상도 타고 하셨어요. 예술원 상도 타셨고요. 서울시 문화상 문학 부문 본상도 타셨는데, 선생님의 어떤 과거의 업적 같은 것을 이제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상을 드리긴 했겠지만 생시에는 시집이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에 전집도 나왔고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어떤 회고담을 모아가지고요. 구상 선생이 자유문학사에서 시인 공초 오상순이라는 이런 책자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학 연구자로서 앞으로 뭔가 해야 될 게 있다면, 무려 195권이나 되는 이 청동문학과 청동산맥에 실려 있는 그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연구하면 아마도 한국 문학에 대한 새로운 어떤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또 묻혀있는 작품들이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이 도서관에 모든 게 다 있는 게 아니고요. 몇몇 소장자들이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계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공초 선생이 그동안 쭉 흔히 모아두었던, 그리고 이 근대 도서관에 와 있는 박물관에 와 있는 청동문학, 청동산맥에 대한 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한 50분 정도 얘기했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좀 물도 좀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